코리 리첸스의 남편 에릭 살인 사건 재판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고 전직 아동 도서 작가인 그녀는 재판을 앞두고 검찰에 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증인들과 관련 있습니다. 전체 설명드릴게요. 저는 안제넨 리비, 여긴 크라임픽스입니다. 모건앤모건이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 상해 전문 로펌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로펌이 의뢰인들을 위해 싸우고 법정에서 많은 승소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 로펌은 천여 명의 변호사가 최근 수개월간 50만 명 이상 의뢰인을 위해 25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의뢰인은 보험사의 35만 달러 제한 대신 1200만 달러를 받았고 다른 의뢰인은 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보험사 제한의 40배였습니다. 모건앤모건은 정당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휴대폰으로도 forthepeople.com/crimefix에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코리 리첸스는 남편 에릭을 독살한 혐의로 에릭은 2022년 3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코리 리첸스는 에릭을 살해한 혐의와 2022년 초 그를 살해하려 했다는 시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코리 리첸스는 검사와 2명의 수사관이 자신들의 증인 2명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리 리첸스가 제기한 구체적인 주장들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곧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단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그날 밤 코리 리첸스가 에릭의 모스크바 뮬에 펜타닐을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3월 코리 리첸스는 발렌타인데이에 에릭 샌드위치에 독을 넣어 독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 리첸스는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자 사랑하는 아내, 세 아들을 아끼는 엄마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겉모습이 진실을 항상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은 코리 리첸스가 사업을 위해 받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코리 리첸스가 가사 도우미에게 약을 부탁해 에릭 리첸스를 독살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에릭 리첸스의 생명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에릭 리첸스가 사망 시 코리 리첸스가 재산이나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코리 리첸스는 혐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2024년 데이트라인 프로듀서에게 이건 전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코리 리첸스 사건 배심원 선정은 2월 10일 시작되며 재판 증언은 5-7주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배심원 선정까지 2주 남았습니다. 코리 리첸스와 변호인단은 검사와 수사관이 증인들과 주고받은 모든 통화, 음성, 문자, 디지털 메시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리 리첸스의 변호인단은 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검찰 측 수사관 2명이 자신들의 증인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리 변호인들은 주장 근거로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강제 제출 요청서에 이를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변호인단은 주측 증인 중 한 명인 WV로부터 자신이 수사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협력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증인은 제프 오드리스콜 수석 형사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물 A로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첨부된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주정부 측의 증언 준비를 원치 않으며 미리 질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드리스콜 형사는 그녀가 인터뷰에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걔를 위한 폴도 데려오겠다고 서면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는 W1에게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했으며 변호사들은 이를 명백한 증인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W1로만 식별되며 이름은 비공개입니다. 이제 증거물 A를 보겠습니다. 이는 오드리스콜 형사가 W1과 주고받은 문자로 오드리스콜이 작성한 것입니다. 당신의 요청에 따라 저는 정말로 당신과 만남을 잡아야 합니다. 검찰과 함께 법정 준비를 하도록요. 줌, 페이스타임 등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증인 1, 2 답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법정 준비를 받고 싶지 않고 돈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카운티 보안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메시지로 보내세요. 당신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자, 뭐라고요? 아래 메시지는 오드리 스콜의 다른 메시지 일부로 우리가 물어볼 내용을 준비할 수 있게 전화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당신 집 문을 두드릴 땐 영장과 개 잡는 막대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증인님, 한 명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준비할 필요 없어요. 시간과 날짜만 알려주시면 출석하겠습니다. 오드리 스콜이 대답했습니다. 소환장에 적혀 있습니다. 증인님. 한 사람이 묻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2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계속 있어야 하나요? 오드리 스콜이 대답했습니다. 답장하셨다면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었지만 원치 않으시니 매일 아침 8시에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증인은 문자 메시지로 받고 싶다. 그래야 당신 말이 글로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은 코리 리첸스의 변호인단에 연락을 했고, 비록 첫 번째 증인이 검찰 측 증인이지만 이 메시지의 어조를 보면 이 증인이 정말로 코리 리첸스에게 더 동정적인지 궁금해지네요. 변호사 캐시 네스터는 수석 검사와 만나 첫 번째 증인과 오드리 스콜 간 문자 메시지에 대해 논의했고, 검사는 오드리 스콜이 잘못이 없다고 봤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증인도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은 주 정부가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검찰 두 번째 수사관과 관련됩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는 제레미 디아즈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유태 기반을 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모든 일과 유타주 법률 규정에 익숙합니다. 제레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제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 강제 명령 요청과 코리 리첸스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증인, 협박 혐의에 대한 당신의 직감적인 반응이 궁금합니다. 제 직감적인 반응은 이게 유타주 법에 따라 증인 조작이나 증인 협박 같은 형사 고발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검찰 측이 이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고 두 증인에 대한 반응이 매우 즉각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증거 조작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들이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흥미롭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증인들은 종종 자신들과 검사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변호사를 선임하곤 해요. 그리고 그 증인 중 한 명이 화면에 띄울 메시지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증인 2번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자신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면책 특권이 있다면 이미 변호사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탐정 트래비스와 증인 사이의 대화 또는 그들 간에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트래비스. 이미 진술했으니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탐정이 대답해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미 진술을 해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부여한 면책 특권은 계속 협조해 주셔야만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협조하지 않으시면 면책 특권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계속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현재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트래비스,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당신이 요청한 모든 것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고 문서도 제공했어요. 저는 항상 솔직하고 협조적으로 임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약 2년 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또 시간 할애하기보단 추가로 궁금한 점 있나요? 또 만났을 때 모두가 저에게 잘못 없다고 말했다는 점도 말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협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면책 특권을 받았다는 건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은 그게 암시하는 거잖아요. 면책 특권이 있다면 언제든 면책 서한이 있어야 하죠. 우리는 이런 일을 형사 변호사와 처리하며 때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국가 증인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사항들이 명시된 서한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협조는 항상 그 일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책 서한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걸까요? 제 말은 저희는 그냥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변호인 측이 사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증거 개시 과정에서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이 부여되고 서한이 제공됐다면 거기에는 협조를 계속하는 한 이 면책이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공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증인 회유 관련 법을 보면 이런 상황이 해당될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증인 회유 혐의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 법률을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들리거든요.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증언을 숨기게 하거나 법적 절차를 피하게 하는 것 같은 행위는 불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증인 회유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게 당신에게 강압적으로 들리나요? 예를 들어 이걸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죠. 제 생각에 강압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누구든 주를 대표하는 사람, 즉 검사 사무실이 자신들이 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증인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뿐이죠. 맞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리고 저도 이 팀의 검사 몇 명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검사로 일할 때 그들 중 몇 명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기도 하고 이게 좀 흥미롭네요. 여기 존 스왈로 사건을 맡은 검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그들은 한 증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증인이 자신이 시외에 있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구금하려고 중요 증인 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죠. 맞죠?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권한 남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요구 조건은 증언하러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검사들은 증인들과 대화할 때 항상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협조적인 증인들이 와서 준비를 받는 경우죠. 그들은 변호인단이 연락하면 꼭 말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대부분의 검사들이나 제가 아는 검사들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권한 남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봐요. 우리가 당신이 와서 우리와 함께 준비하길 원하지만 만약 오고 싶지 않다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소환장에 응할 의사만 밝히면 됩니다. 두 증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나 변호사가 증인들과 사전 준비를 하길 원하는 게 꽤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준비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진술을 같이 검토하고 질문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말을 하게 하거나 증언을 왜곡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원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준비를 원하지 않으면 그게 대화의 끝이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다 말했어처럼요. 그러면 언제 오라고 할 때 가서 질문만 받으면 되나요? 그게 맞는지 거기서 멈춰야 할지 궁금해요. 정 원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네, 맞아요. 모든 경우 변호사나 검사가 자신의 증인에 관해 말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준비할 능력이 없다면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당신과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점이 없다고 봅니다. 재판은 저희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던 과거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싶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익숙하게 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 추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는 만약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면책 서한을 철회하고 면책 합의를 철회할 것이며 아니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당신을 체포할 것입니다. 그게 좀 지나치고 여기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읽은 메시지들을 보면 확실히 선을 넘었어요. 그건 범죄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드리 스콜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당신을 소개하기 전에 오드리 스콜의 메시지 몇 개를 살펴봤어요. 거기서 그는 내가 다시 와야 한다면 네 강아지를 위한 막대기를 가져올 거야 같은 말을 했죠. 그리고 이 증인은 우리는 이 증인들을 모르지만 이 증인은 분명히 변호인 측에 가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어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코리 리천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꺼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녀와 친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드리 스콜은 좀 거친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망설이는 사람치고는 좀 거칠어 보이네요.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준비 필요 없고 시간과 날짜만 알려주면 나타날게요 라고 했어요. 그건 당신의 소환장에 적혀 있어요. 좀 더 정확한 날짜가 있나요?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만약 당신이 우리와 만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자 메시지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좀 거칠어 보여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문자 메시지로 좋아하고 싶어요. 당신 말 그대로 글로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소환장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5주에서 7주 동안 매일 아침 8시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앉아 있으라며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살인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증언이 필요할 때까지 유치장에 앉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하려면 우리 전화를 받아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제가 당신 집에 올 땐 영장과 개 잡는 막대기를 들고 올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정말 심하죠. 당신 말이 맞고 이게 또 다른 문제로 이어져요. 그가 말하는 건 영장을 받아서 당신을 체포해서 법정에 오게 하겠다는 건데 그건 당신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령을 보면 유타 형사소송 규칙에 따른 중요한 증인 영장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재판에 안 올 거라는 암시가 필요하단 겁니다. 이 증인들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는 나오겠지만 사적으로 만나 대화하긴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건 정말 위협적이고 분명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증인 협박 관련 법률에 있어서는 이게 형사처벌 수준의 과잉 적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건 분명히 그렇고 이 사람들, 특히 이 증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고 또 그들이 말하는 사실에 대해 지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소환장을 발부해 감옥에 넣어서라도 꼭 출석해 증언하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출석해 증언할 거고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걸 보냈다면 웃었겠지만 이번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재밌지 않고 오히려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마 피식 웃으며 괜찮아. 변호사에게 전화해 처리해달라 하면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캐시 네스터가 제출한 서류에서 그녀는 검사와 이야기했다고 말해요. 검사는 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로 증인들을 이렇게 대하고 싶은 건가요? 이 사건이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좌절을 겪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도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게 제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예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지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야에 익숙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우 위협적이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 경찰관이 연락해서 형사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냥 당신과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변호사 상담 후 상황을 파악하고 미팅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꼭 그래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 제출 요청입니다. 코리 리차즈 팀이 수사관들이 증인 등과 나눈 모든 소통 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그걸 허가할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주측은 아마도 많은 부분이 그들만의 준비 과정이고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 할 겁니다. 변호인 측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검찰과 다른 증인들 간 대화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모라직 판사님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내기를 한다면 판사님이 모든 소통 내용 제출은 필요 없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일부 제한된 소통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 판사님이 그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명령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이건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제가 경찰과 목격자 문자 메시지를 자주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꿀로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이 사건을 봤을 때 제레미, 당신은 유태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프로보나 서밋 카운티 그리고 그 일대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봅니다. 카무스 히버 등에서는 주 전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 멀리 나갈수록 전국적 관심을 받게 됩니다. 모든 팟캐스트를 보고 듣는 범죄 매니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아마 솔트레이크 같은 곳에서는 전국적인 수준과 좀 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레미 디아즈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이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녹음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주 정부가 이 강제 명령 요청이나 수사관들이 주측 증인들을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그 일이 일어나고 요청 심리는 다음 주에 열립니다. 크라임 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앙제네 리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